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잊지 않을게 끝까지.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7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생사의 구분선이 있겠지만 아마 이것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염원일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 조사위원회는 입법화 단계부터 수사권, 기소권이 배제됐고 지금은 기구와 인원은 물론 민간 참여 비율 축소로 요약되는 정부 시행령으로 인해 또 한 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조사위원회만으로 진상규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보권과 사법권을 쥔 정부는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으며 아울러 방해하려는 뜻마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의 미래는 어떨지, 또 시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민라디오 세월호 일주기 특집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7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7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7부는 인권운동가이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관인 수사반장 고상만 선생님을 임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진도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아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시는 길이 혹시라도, 초행길이셨나요? 아닙니다. 사고 나고 한 달 반 정도 다음인 작년 6월 5일 날, 이 진도 팽목항을 직접 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왔던 거는 당시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방이 국회 세월호 조사 특위 의원 방에 있어서 그때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현지 조사 한다고 해서 왔을 때 그때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그때 와갖고 상당히 놀랬던 게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여기 오셨었죠? 아니요, 저는 사실 늘 화면으로만 보던 길이고 얘기만 듣던 길인데 1년 만에 지금 딱 처음 오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저하고 그럼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오시기 전에 혹시 이 사고 현장이 어디쯤인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화면에서 워낙 많이 봤죠.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 부근인지는 사실 잘 몰랐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올 때가 사고 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온 건데, 네. 부끄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 와서, 보면서 저는 이 사고가 바로 이 팽목항 바로 보이는 어디서 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냐면, 당시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장면이 이 부모님들이 낮이고 밤이고 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팽목항 앞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갖고 낮이고 밤이고 거길 벗어나지 않고 밤엔 모포를만 뒤집어 쓰고 계속 계시길래 여기서 뭐 사고 현장이 보이나 보다. 그래서 그 작업 현장을 좀 보고 그러니까 구조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 보면서 거기서 아이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고 현장은 이 팽목항에서 회속정을 타고 한 45분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 망망대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야 이제 저는 그걸 알았는데 그때 그걸 알고 제가 가슴이 더 아팠던 그 아이들을 잃고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그 망망대해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보면서 그렇게
지금 삼보 1배로 지금 서울 광화문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고 이승영 군의 아버지와 누나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바로 이 팽목항에서 차로 무려 1시간 40분이나 걸려야 갈 수 있는 이 목포인데 거기도 사실은 오면서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거기를 3번 걷고 한 번 절하는 이른바 30만 배를 국민들에게 드리면서 이 나라 지도자와 또 국민들에게 세월호 인양 문제와 또 잘못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방송 끝나고 저쪽에 등대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희 최선동 조합원께서 설명을 쫙 해주시더라고요. 조명탄이 어디서 터지고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고 하는데 생존자가 들어오는 쪽하고 그다음에 시신이 들어오는 쪽이 다르대요. 저쪽으로는 시신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생존자가 들어오는데 단 한 분의 부모님도 저쪽 시신이 들어오는 쪽에 안 계셨답니다. 다 이쪽 생존자가 들어오는 쪽에서 내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만 그렇게 애타게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고 사람들은 내 자식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건 당연한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처절한 희망인데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시신이 인양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시신이 다음 날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어떤 날은 20구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10몇 구가 올라왔는데 그때 그 인상착의를 보고 처음에 달려갔던 그 부모님이 가서 아이를 보고 나서 활짝 웃으면서 사실은 나왔대요. 다행히 내 애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고 했는데 나중에 바로 그 웃었던 아버지 어머니가 나중에 더 크게 울면서 한 달 동안 또 차례로 또 올라오는데 이제 아이가 안 올라오니까 차라리 그때 그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하면서 울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이 일이 바로 1년 전 그날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를 또 와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오죽하면 부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실 시신 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게 그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신이 거의 많이 훼손이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DNA 검사로 내 아이를 찾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또 한 아버지의 말씀이신데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아이를 찾았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권유를 했대요. 보지 마시라고.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예뻤던 아이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못 보고 안 보고 장례를 치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봤어야 될 걸. 그래도 내 아이를 봤어야 됐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이런 부모의 심정을 정말 위로해주고 위무해주고 진정시켜주고 안도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오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미국 뭐 어디 외국 나간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미로 멀리도 가시죠.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사복 경찰들과 그리고 그 방호벽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거 실제로 처음 봤어요. 늘 사진에서만 보다가 그렇게 왔다가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활짝 웃는 모습, 손을 흔드는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저도 지금 여기 막 들어오면서 이제 반대편으로 나가는 차량을 많이 봤습니다. 경찰 사이드카, 오토바이하고 이제 페트롤카하고 뭐 많이 나가더만요. 도대체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지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이 말 그대로 물에 수장이 됐습니다. 네. 그 꽃다운 아이들을 수장시킨 정부는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고상만 선생님께 세월호 사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 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조합원분들 또 청취자분들 다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뭐 제 입장 물어보시니까 제 입장으로만 말씀드리면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 예.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첫 열차를 타고 이 목포로 왔는데 열차를 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예.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팽목항을 간다. 그거 한 줄을 탁 써놨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 둘째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더 마음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 딸아이, 사실은 우리 딸아이한테 미안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뭐 걔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도 이 방송 이야기 듣고 뭐 생각하면서 그 딸아이를 보니까 바로 저런 딸아이를 잃은 예. 그 부모의 마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팽목항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 해수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세월호 문제를 이념적이거나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립각을 스스로 세운 후에 너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허구헌날 맨날 뭐 세월호 얘기만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9명의 국민이 현재 바닷속에 수장돼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구할까요 말까요? 예, 돈이 얼마가 되는데 그래도 할까요 말까요? 참 잔인한 정부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국방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4대강 예산이든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자기네들이 정책으로 법으로 교묘하게 틀어넣어서 뭐 4대강 살리기 이런 식의 명칭으로 해갖고 법안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그 돈 다 쓰고 22조나 쓰고 그리고서는 하자. 이거는 정말로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또 공경연이 그런 걸 조장하는데 놀러 갔다가 죽은 아이들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무식하거나 또는 정말 인간적인 어떠한 그 정서 이런 게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만약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예, 추모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분 술 마시다가 유흥 자리에서 여흥 자리에서 숨진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국가가 왜 추모해야 추모합니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추모관을 왜 세웁니까?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10월 26일 날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무슨 어쩌고저쩌고, 박정희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들 논리대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으로 나라 경제 살렸으니까 그 사람이 술 먹다가 시바시스 리가를 먹다가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가지고 따지지 않듯이 우리도 그거 가지고 굳이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해온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이 옳았냐 틀렸냐를 역사적으로 칭찬 안 했으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네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이 시기에 수학여행 가라 해서 학교의 정책에 따라 그걸 응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가 다시 부모에게 돌려줄 책임. 그것이 바로 국가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여행은 건 국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는 얘네들이 스스로 가고 싶다고 신청해서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요. 네. 학생이 아닌 희생자들의 경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얘기를 합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사실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304명의 이 국민의 죽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 간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왜 워낙 많은 의문사를 접해 보셨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네. 과연 이 사건을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만 구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뻔히 네. 온 국민이 두 눈 뜨고 바라보는 상황에서 수장을 시킨 네. 참사란 말이죠. 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엔 사고가 났죠. 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작년 바로 오늘 이 시간 아침 9시 반에 처음 이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업무 중에 저 포털 사이트에 이제 기사가 한 줄로 다른 거하고 똑같이 떴길래 전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해외에서 어디서 나온 해외 토픽인가 보다. 여객선 사고가 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났으면 아주 굵게 뭐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대형 참사인데 근데 한 줄로 똑같이 여객선 침몰 중 이렇게 가지고 떴길래 뭐 어디 외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저 사실은 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보니까 이미 텔레비전에 배가 이렇게 기울고 있는 게 생중계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생중계요. 헬기 같지. 또 해경 배들이 또 막 있고 어선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중계가 돼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날 화나지.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가까운 데 있는 것처럼 뭐 이 연안 어디서 했다고길래 백령도처럼 무슨 천안함처럼 무슨 한밤중에 오밤중에 뭐 보이지도 않는 데에서 뭐가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원 구조했다고 또 그러고. 그렇죠. 바로. 예. 11시 1분에 처음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점심 먹으러 갔어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1시에 돌아왔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뭐 구했대요, 다. 네, 전원 구조. 예. 1시 20분에 이제 그게 오보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이게 사건이 됐고 그다음에 참사로 이어진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요즘 장준하 선생님 올해 40주기가 돼갖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장준하 선생님 평전을 요즘 뭐 쓰기 위해서 그 옛날 시대 장준하 선생님이 했던 그 박정희 시대 때 옛날 기사를 좀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의외로 말입니다. 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그 시절에 사실이요? 예. 배 사고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아, 그때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비슷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 사고로 숨졌고 지금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기사가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67년도에 해군 배하고 이런 여객선하고 정면 충돌을 해갖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섬에 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많이 숨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하고 똑같아요. 물경 40 몇 년 전인데 40 몇 년이 아니라 그건 50년 전인데 그때 난 사고가 지금 그대로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인원 몇 명이 탔는지도 그때도 집계가 정확히 안 됐고 그리고 또 이 시신 인양하는 문제가 제대로 안 돼갖고 막 비탄과 통탄에 빠지고 그러니까 50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바로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거를 우리처럼 큰 사고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는 늘 사고가 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런 사고가 그때도 자기가 봤으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곤경당하고 그때도 똑같이 비판받고 도대체 국가가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듣니까 이 사람은 이게 해결해야 될 아주 비극적인 참사가 아니라 나라를 운영할 땐 이런 사고가 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한테 내가 휘둘려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났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원래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사고인데 이걸 가지고 막 정치적 이슈와 쟁점을 만드는 건 원래 정치적 반대자들이 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실제로 이런 배사고 굉장히 많았었고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방금 질문하신 게 의문사 부부이잖아요. 네.
자, 의문사가 뭐냐? 간단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실 의문사가 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요. 의문사로 가족을 잃잖아요. 그 가족의 그러니까 유족이 그 가족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면 그게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당신 가족이 숨졌습니다라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운전면허가 없었다느니 아니면 또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운전을 잘했다니 이러면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의문이 있으니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해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바로 신원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죽은 원인을 그 유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그게 신원권인데. 신원권. 예. 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국가는 이미 장준하든 이철규든 이내창이든 누구든 다 자살이든 실족사든 뭐 사고사든 다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유족이 의문을 제기했고 그 동료와 친구들이 경찰이나 국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은 저는 당연히 의문사다. 그러니까 유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날이 훤했고 그렇죠. 배 모양이 뚜렷이 보이고 해경이 출동을 했고 헬기도 떴고 주변에 구조하기 위한 어선도 사실 몰려들었었거든요. 여전히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됩니다. 천안함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사실은 저는 에어포켓이 진짜 있었던 건지도 한번 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2010년도 천안함 때도 에어포켓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했는데 진짜로 나중에 2010년도에 에어포켓이 있고 거기에다 공기를 주입했고 어쩌고저쩌고 해군 참모총장이 그때 당시에 공기 주입하면서 뭐 몇 시간을 더 살 수 있었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엉뚱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관심사를 돌렸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해군 참모총장이 국회에 와갖고 국방위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에어포켓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당시에 천안함은 환풍기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 그냥 물이 다 들어가지 완전하게 밀폐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쇼였어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해군이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저는 매번 자꾸 그때도 이랬고 이번에도 그런데 저는 유족들이 갖는 희망, 그 아주 처절한 희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건데 정말로 국가가 당시에 해경과 그리고 또 언딘과 뭐 이런 데서 똑같이 천안함 때처럼 공기를 추가로 뭐 주입해갖고 몇 시간을 더 연장했다느냐 하니 이런 얘기들서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향후에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고통받거나 또 진짜 필요한 구조 시간 또 이런 그 수색 시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정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외쳤던 게요. 예. 배상 보상은 사실 차치해 놓고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우리가 아예 했죠. 안 하고 오로지 유족도 진상 얘기를 안 규명. 했으니까. 예, 오로지 진상 규명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말이요. 정말 하나의 구호가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진상 규명할 의지가 과연 있을까? 이대로 가면 진상 규명 될 수는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박근혜 정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요구를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진도체육관에 와서 유족들 앞에서 유족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전부 다 하겠고 다 밝힐 거고 그랬더니 유족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저 사람 이 사람 해경 어쩌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 옷 벗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옷을 벗었습니까? 정원홍 국무총리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상규명을 외쳤는데 이것이 당연한 요구고 국민의 권리인데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우리를 대리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런데
그 진상규명을 마치 이념적으로 만들고 정치적으로 만들었던 건요. 이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다른 국민들에게 자꾸 사실과 다른 왜곡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배보상이 어떠니, 네. 뭐 특례가 어떠니, 유족들이 마치 억지 주장하고 어거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만들어서 결국 1년 동안 아무것도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게 만든 이 책임은 단연코 박근혜 대통령 그 사람 책임입니다. 제발 유족들 얘기에 좀 귀를 한 번만이라도 열어줬으면 그렇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은 안 할 텐데 싶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족분들 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 심정 사실은 오늘은 그분들이 마음껏 슬퍼하고 그 정말 그리워하는 그걸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의 또 치유거든요. 그리워하는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한없이 울어주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치유예요. 울고 싶은데 못 울고 화내고 싶은데 못 화내는 거 이건 엄청나게 힘든 건데 바로 오늘 1년이 됐는데 아마 그분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터질 것 같은 추모의 심정은 고사하고 끌어오르는 분노, 슬픔, 울분, 한 이걸로 더 힘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참 되면 안 되죠. 그 분노가 극단적으로 이제 표출된 사건이 오늘 있었어요, 사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길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이 예. 분향소 문을 걸어 잠그고 예.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이 찍혀서 그 예. 사진이 지난 1년간 그랬듯이 언론에 의해서 농락당하기를 허용치 않은 거죠. 허락치 않은 겁니다. 유족들 스스로. 그렇게 걸어 잠궜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는 정치를 시작했다. 네. 이럽니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전 이럴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주장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정책 잘했다. 대한민국 잘 만들었다.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정말 그 사람의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겠죠. 민주주의. 인권을 유린하고 파탄시킨 책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독재자라고 하는 특히 유신이라는 걸 도입해 갖고 그걸 선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직접 뽑는 그 직선제를 폐지시킨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주요 비난 중에 가장 큰 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사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활짝 피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지금 제가 볼 땐 더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대명천지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달라졌는데 그렇죠. 자기 아버지처럼 하니 더한 거죠.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은 한없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 떠나서 뭐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 정치적 반대자나 이런 사람들만 좀 어떻게 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리질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피멍을 주고 고작 자기 아버지처럼 18년 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 지금 아주 그냥 저부터 그냥 난리가 날 건데 이제 한 2년 반 남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까지 하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을까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사람이라면요. 네네. 울부짖는 엄마의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우리 유가족 엄마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단원고 2학년 10반 김민정 엄마입니다. 우리 민정이가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제가 아이 마지막 가는 걸 봐주질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없는 아이도 아닌데 모든 엄마들이 그러겠지만 10달을 품어서 예쁘게 세상에 나왔고, 언니는 모유를 정말 넉넉하게 먹였는데 우리 민정이는 몸이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서 거의 못 먹였거든요. 요즘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남과 동시에 모든 거를 접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하니까 한 명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데 일이 도저히 잡히지를 않아요. 일을 하는 시간 바쁠 때면 괜찮은데 한가할 때는 넋놓고 있고 울고 있고, 손님이 와도 울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이게 울게 되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을 접고 한 1월 말 1월 달까지 하고 지금 접고 이제 둘 다 지금 민정이 일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아이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정말 수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 휴대폰에 남아있는 저희 아이의 사진 중에 구명조끼를 입고 그 대기하라는 말 때문에 못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방문이 열려 있어서 빛도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말 한마디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못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또 미안한 게 수학여행 가기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배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내가 떨어져서 죽으면 나 죽은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큰 배가 무슨 사고가 나냐고. 근데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인 저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도 배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 큰 배가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제가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뒤집어 보니까. 그러니까 제 탓도 있는 거예요. 제 탓도 있어서 제 탓인 것 같아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세월호를 즉각 인용하라! 배모상 절차 전면 중단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잊지 않을 게 끝까지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잊지 않을 게 끝까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세월호 선체 인양을
온 국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7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권운동가이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관인 수사반장 고상만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상규명해야 될 문제들, 분명히 다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좀 짚어볼까요?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조사할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령 문제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기와 2기에서 조사관으로 또 일을 했었고, 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나 군사망사고 관련한 조사 관련해서도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먼저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관이 모든 기록을 낱낱이 꼼꼼하게 다 읽는 건 기본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반드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유족분들에게 이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권 자기 가족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유족분들에게 무엇을 알고 싶은지 저희가 여쭤봤어요. 무엇을 이 사건에서 꼭 알고 싶은 것, 정말로 의문이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또는 참고적으로 또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건 진상규명 하시면서 누구보다 아주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게 본 분이 사실 유족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은 사건으로 보지만 그분이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보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여쭤봐서 그분들이 써준 거를 전부 다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써준 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고 확인한 의문과 확인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갖고 그걸로 이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요. 기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범주와 어떤 대상 또 조사를 해야 될 대상자를 쭉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할 건지를 쭉 계획을 짜는 건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빨리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적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유족분들에게 무엇이 궁금하고 어떤 내용을 알고 싶으신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거 말고도 국민들에게도 또 물어보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왜냐면요 전문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해양 전문가도 많고 선박 전문가도 많고 이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에서 본인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알고 계시거나 또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좀 규명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가족들만 평생 가슴에 묻을 사건이 아니고요. 사실 국민들이 전체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저도 궁금한 게 많다니까요. 참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실 국민들을 호도하는 또 혼란스럽게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도 조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좀 봐요. 누가 어디서 배보상과 관련한 잘못된 얘기, 심재철 의원이 누구한테 받아갖고 단순히 서브했다라고 하는 얘기. 저는 정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당 중진 현직 국회의원 4선의 의원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변명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상투가 너무 많아요. 카톡 메시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 시점이요. 우리 단원고 학생들 부모님들이 국회에서 바로 단식 농성을 하던 맞습니다.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족분들에 대한 의문 의혹 저는 그거 100%, 120% 전부 다 그분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들을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이것이 전 국민적인 어떤 의혹과 의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요. 다음은 납니다.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들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우리 가족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은 바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권운동하고 또 이런 인권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 만나고 하면서 사건은 아주 제각각이었어요. 예. 뭐, 이제, 군에서 죽은 사람, 또 뭐, 어떤 치정으로 죽은 사람, 또 뭐,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다 사망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건의 내용은 다 제각각이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하나였어요. 내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다. 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줄 몰랐다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피해자들하고 다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 세월호의 참사들, 이거를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피해자는, 그 불행은 눈을 번뜩이면서 바로 저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세월호 유족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느 피해자 집단과는 정말 달라요. 정말 이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겁니다. 이 유족분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위한다면 이미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 새끼는 이미 죽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너네가 배보상이나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내 새끼 살려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난 더 이상 이 사건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바로 우리,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일컬는 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소를 사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예.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작 고쳤어야 될,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예. 50년 동안 여전히 이렇게 돼 왔던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진짜 고쳐서 향후 50년 전엔 저런 일이 있었대라는 얘기가 해야지 50년 후에 어떤 사람이 50년 전에 있었던 사고를 세월호 참사를 보니까 야 지금하고 또 똑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유족분들이 자기의 고통 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비난하는 분들 말입니다. 1년 동안 저런다고 욕하잖아요. 1년 동안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1년 전 저렇게 하는 게 용한 겁니다. 저 어떻게 누가 돈 저렇게 주면서 합니까?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생활 다 파괴된 겁니다. 가족이고 가정이고 정말 버리고 정말 저렇게 싸우는 이유는 진짜 돈 더 달라는 이유가 아닌 건 이제 분명히 졌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돈 더 달라고 저러는 거라고 비난했던 분들 이제 아니라는 걸 1년 동안 보여드렸으면 이제 그만 유족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욕이라도 안 했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같은 날마저도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진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세월호 유족분들이 서명 받고 있길래 가서 이제 서명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나이 드실 만큼 드신 한 70대 초반? 70대 중후반? 도대체 진짜 드실 만큼 드신 분인데 그분 지나가면서 누군지 뻔히 아실 분이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냐면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 유족분들한테 돈 쓰지 마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제 솔직한 심정으로 쫓아가서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저조차도 이런데 그 유족분들의 심정으로는 어떨까요? 근데 그냥 그분도 망연자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보시더라고요. 유족분들도요. 그런데 정말 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돼갖고 청와대에다가 1억 2천만 원어치 헬스기구 자기 혼자 운동하는 거 사는 거 그리고 그거 트레이너를 3급 부의사관 예 연봉 8천만 원 이상 나가는 그런 고위 공직자를 자기 개인 트레이너로 만든 거 이런 거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다 돈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말 왜들 그러시는지 드실 만큼 드신 분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유족들의 지난 1년간의 행보를 좀 떠올려 보면은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극한까지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껍데기만 살아 계시지, 그 심정은 이미 너덜너덜해서 아이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우겨우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지금.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다시 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이런 경우를 못 봤다니까요. 네. 저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봤고, 또, 한 해 평균 약 120명 정도가 군에서 사망하고 있어요. 4일에 한 명꼴로 군인이 죽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또 유족이 있으면 4일 후엔 또 한 명의 유족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억울하고 분해서 순직 처리돼도 나는 끝까지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안 돼요. 힘드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도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전 정말 고맙고 존경하고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좀 밝혀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쪽, 이렇게 그 팽목항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각종 언론사,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각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제가 굉장히 차들이 많이 서 있고 정말 많이 취재를 나왔구나 싶었는데 저희 조합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쯤에는 예. 엄청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이 현장 사진이라고 또는 실시간이라고 보고 있었던 그 화면이 사실은 아니었다. 자료화면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묵고 있었던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잠수부가 몇 명이 투입이 그렇죠. 됐고, 예. 요런 내용들이 계속 표시가 됐었는데, 실은 그 내용도 거짓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소위 말해서 비판의 칼날이라고 얘기하는 비판의 눈이라고 하는 언론사가 수도 없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 국민의 눈과 네. 귀는 속고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언론이 그때는 그랬는데 더 심각한 건 그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또 자기 자성, 성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정말 얼만큼 바뀌었는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 하늘엔 헬기가 또 해경배가 무수히 가서 필사적으로 120에서 150명 정도가 뭐 한다. 그날 밤 이 팽목항으로 단원고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어선을 빌려갖고 그러니까 사건 현장 가보자 그렇죠. 해서 갔대요. 학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돈 내고 이제 예, 가서 딱 개인적으로 빌리신 갔대요. 거예요. 예. 예. 개인적으로 빌려갖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가갖고 지금 막 이른바 에어포켓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니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슨 정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배가 2대가 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그걸 보고 이 어머니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했더니 바다가 이게 잔잔해갖고 자기네가 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파도가 쳐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그 어머니의 주장만이 아니고요. 이 얼마 전에 모 언론 신문사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루포 기사를. 뭐냐면 자기가 1년 전에 갔던 그 사건 현장을 벵골수도 거기를 갔는데 1년 만에 다시 한번 간 루포를 썼더라고요. 거기서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 자기가 배를 타고 현장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눈에는 배가 한 대만 보이더라. 그런데 그 배가 뭘 했냐면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하는 차단막만 설치하고 있었던 게 다였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했죠, 언론은. 네.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 투입되는 잠수사 수도요 수백 명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조명탄 비싸다고 하면서 그 조명탄을 3,000발을 쐈다고 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3,000발을 쐈는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또 불량탄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사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안전 문제에 취약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가 다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해경의 대처 업무 능력. 세상에 그때 해경 배 1, 2, 3정 후에 손도끼 하나만 있었으면 애들 수십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던 거. 그 창문에 아이들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창문 안에서 그 남학생이 살기 위해서 그 아크릴판 너머에서 의자를 들어갖고 두들기 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를 손도끼로 가서 치면 됐는데 나중에 안 하고 결국 그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니까 손도끼가 없었다고 하는. 무슨 해경배가 그런 거 하나 없었는지. 두 번째.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해경배는 왜 간 겁니까? 구경하러 간 거죠. 결과적으로는 구경만 했죠. 저는 말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딸아이한테도 그랬어요. 만약 내가 해경이었다면, 그때 해경이었다면 해경 보고 왜 그때 들어가서 빨리 탈출하라고 얘기 안 했냐고 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전 뉴스에서도 봤어요. 왜 안 들어갔냐고 그걸 해경한테 물어봤어요. 언론 기자가. 그랬더니 그 해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고. 이 사람이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지금. 해경 나보고 지금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건데 위험해서 안 들어갔다는데 근데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지 않냐. 결국 나 죽으라고 한 거니까 이거 편집하지 말라는 당당한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만약에 저기 해경이었다면 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저 끝까지 배에 가서 결국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애들 보고 나가라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을 거다. 그게 공무원이고 그게 이 나라에서 해경이 역할인데 이 나라가 이 모양이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이런 정서가 그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작년에 다 드러났던 거고 세 번째 그 덕분에 드러난 게 통영함 사건입니다. 네. 통영함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2,200억을 들여서 만든 최대 해상 구조함 이 통영함이 왜 출동을 못했느냐. 애같하게 기다렸죠. 예. 근데 이게 출동을 2번이나 지시한 게 당시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출동하라고 그랬는데 취소가 됐고 출동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는데 또 취소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황기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죠. 감옥 갔어요. 예. 구속돼서. 왜 갔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바로 그 통영함에 그 음파 탐지기를 만들었던 그래서 41억 원짜리를 장착하는데 승인해줬던 당시 방위사업청 해군사업본부 부장을 했던 건데 바로 그 41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를 엉터리를 채워갖고 2억 원짜리 70년대에 장착한 그걸 지금 통영함이 장착하도록 만든 그건데요. 바로 자기 때문에 이 통영함이 못 출동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던 그 부정부패를 기억 못하고 통영함 출동하라고 했다가 결국 자기가 까먹었던 바로 그 부정부패가 들통나갔고 지금 감옥 간 건데요. 바로 세월호는 단순히 아이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잃었다만 남은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전체를 그대로 다 드러낸 부정부패의 아주 모든 핵심인데 이 문제를 정말 지금 어떤 뭐 그들 논리로 보면 뭐 놀러 가다가 죽은 사건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면요. 이 사고는 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왜 초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네. 예. 세월호 유족들 뜻을 다 들어줄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입장이 돌변을 했어요. 네. 예. 이유는 간단해요. 네. 자, 요즘 이제 SNS에서 많이 돌던데 제가 지금까지 조사관으로서 경험하고 만났던 거, 뭐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이든 뭐든 뭐 다 제가 직접 관여하고 했던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얻었던 결론은 하나예요. 자,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진실 누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요? 국방부가
판문점 김은중이는 자살하지 않았다는 거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허원근 일병 사건, 예, 뭐 장준하 사건, 사실은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요, 핸들 잡고 운전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몰랐다? 뭐 사람을 쳤는데 몰랐다? 뭐 바퀴에 조그만 돌 하나 튕기는 것도 사실은 운전대 잡은 사람은 다 알아요. 알죠. 느껴지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요. 무슨 일이 있었고 뭘 지금 밟았다라는 거, 뭘 지금 스쳤다는 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 그 진실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국방부가 제일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 시뮬레이션을 우리는 못하지만 자기네들은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묻을 거냐 깰 거냐를 갖다가 판단합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묻을 수 있다고 자신한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이런 피해자 집단을 못 봤다니까요. 돈 주면 대충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지 않고 끝나지 않으니까 통영함이니 방산비리니 이런 걸로 쭉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적재니 무슨 해수부의 해피하니 뭐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더 나올 게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득이 될 거냐. 자기네들한테 이게 득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대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시행령 문제니 뭐 이런 것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측에서 판단 착오를 일으킨 거네요. 대충 배보상 문제로 이렇게 농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선례 이걸로 봐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 봤고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일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조차도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눈물이 불쌍하다라는 눈물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 말도 안 되는 나라에, 그러니까 네. 나는 안전한가? 내가 죽으면 나는 뭐 다른가? 우리 아이를 잃었는데 우리 아이는 이 나라가 구해줄 건가? 정말로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업무고 의무인데 아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럼 네가 들어가서 구하세요라는 조롱과 비아냥이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건요. 그 일부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부예요. 이 나라 국가예요. 국가가 국민들을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사후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정말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사실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이런 지적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왜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요 논쟁이 됐을 때 시행령, 그러니까 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 합의가 되기 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하고 뭐 했는데, 저는 수사권, 기소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입장 한결같고요. 이번에도 또다시 좌절됐지만 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 기소권, 그러니까 기소권은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찰에만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다 그 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또 잘못된 법이니까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과 검찰로 나눠져야 된다고 하는 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소권과 이 수사권이 없이는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안 만들었으니까 선례가 없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만들어야 선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국회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국회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사람 채용하는 거 뭐, 공보문 이렇게 보면 네. 맨날 웃겨요.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국회에서 보좌진을 채용하는 걸 보면 절대 다수가 국회 경험이 있는 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들어가야 경험이 생기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아는 사람들이 특채하는 거로 새로운 경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그냥 공채로는
공개 채용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는. 예,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집어넣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이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전례가 없죠. 저는 이번에 반드시 만들었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수사권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거 없이는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그 수사권의 핵심,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를 그러니까 조사관을, 이 조사위원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누군가를 만나야 진실이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불러면 그냥 막 오는 사람은요. 네. 실제로 아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려고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진짜로 이 사건의 핵심은요. 안 오려고 그래요. 나 안 가겠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들고 올 수 있는 거는요. 예, 수사권밖에 없어요. 조사권과 수사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조사는요. 동의를 받아서 그럴 때만 가능한 게 조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들고 올 수 있는 건 강제력, 즉 수사권은 강제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좀 오십시오.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갖고 그 인신을 이렇게 강제로 들고 올 수 있는 권한, 이게 수사권이거든요. 강제 구인이 가능해지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긴급 체포도 가능한 것. 예. 임의동행이든 뭐 긴급 체포든 영장에 의한 체포든 이게 다 수사권에 있는 건데, 조사권은요. 좀 와달라고 부탁하고 됐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한데요. 조사권은 가지고 있어봤자. 그래서 예전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조사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사권밖에 없었을 때 전두환과 노태우가 끝내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그 녹화 사업 아십니까 혹시? 녹화 사업.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을 해서 들고 가갖고 프락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네. 이 사람들이 보안사에 끌려간 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혹하게 죽어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녹화 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이것을 시행했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은폐했고 조작했고 하는 건지를 정책 위반 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전두환과 노태우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끝내 안 와버렸습니다. 이게 조사권의 한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에서도요. 이 기한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는 건요. 누구가 이길 수밖에 없냐면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 조사도 지금 한 1년 조사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게 한 번 더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년 반만 안 나가면 조사가 끝인 거예요. 장준하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다 해갖고 이거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조사 기간이 1년 2개월 만에 끝나버려갖고 할 수 없이 문을 강제로 닫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 4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사건 조사가 안 되고 있고, 2012년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 상흔이 발견됐는데 네. 다시 조사기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니 현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최장 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미약한 조사권만 주게 된다면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법을 다시 바꿔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보장된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이게 제 예를 들어서 수사권만 보장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저는 기소권과 수사권 중에 다 받아야 되는 건 기본 원칙이죠. 왜냐하면 이 수사권은 강제로 불러서 조사를 하지만 기소권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그 공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사를 잘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거니 이 사람 이런 걸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기소권이 없으니까 다시 검찰로 넘겨버리면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기소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소를 눈치가 보여서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불성실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재판장이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뭐냐? 이미 확보된 증거물을 제출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가 제출 안 해버리면 판사가 그걸 못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사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시작이어야 되는데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안 줬느냐? 네. 알아서 안 준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진 거부한 거고 그렇게 유족들이 단식 농성하고 유민 아빠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또 바로 직전에 대통령 야당 후보로 나왔던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농성하고 이 별짓을 다 했는데도 끝까지는 안 한 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순수하다면요. 저렇게까지 요구하고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진상 제대로 밝혀지고 진짜로 밝혀주려면 기소권과 수사권 지금이라도 당장 줘야 되고 그리고 기한을 제한 두지 않는 조사 이것이 진짜 대통령이 작년 바로 1년 전에 유족들한테 유족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요. 그럼 나름 시행령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허울뿐인, 이름뿐인, 그리고 국민 속이기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시행령이다. 그리고, 예. 조사위원회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시행령. 구체적으로 좀 조목조목 짚어보죠.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자, 시행령에서 많은 분들이 또 법 상식이 좀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시행령은 모든 법에 반드시 따라붙는 법입니다. 네. 예, 이거는 이번에만 만들어진 특별한 법이 아닌 거고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할 거냐라는 세세한 내용을 그 말 그대로 시행. 이거를 실제로 시행하는 령이 바로 이제 시행령인데 이른바 이것이 정부 시행령인 거죠.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시행령인 거죠. 이 법은 허울뿐이고 명분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조사를 방해하는 법이 이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허울이고 뭐고 이거는 오히려 더 고급 용어예요. 방해하고 이걸 못하게 저지하는 시행령이에요. 왜 문제가 있느냐? 첫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면, 첫째, 조사 대상이 와서 조사의 주체가 되겠다는 게 바로 이 시행령입니다. 예, 조사 대상이 누구냐면 해수부 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해수부의 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와서 이 특조위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와 내용을 다 이 사람들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해자 측이 아니라 가해자죠. 현재 상태에선 가해자고 연루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답변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중요 관계자인데 그 중요 관계자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특조위의 조사 범위와 대상과 사람들과 이런 거를 바로 이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파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와서 이걸 기획 조정하겠다. 예, 총괄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너무 노골적인 거죠. 네.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특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민간 조사관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맨날 설레 좋아하고 전례 좋아하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요. 지금까지 설레와 전례로 따져볼 때도 민간 조사관을 채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정부에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조사관을 채용하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공정성, 그리고 그렇죠. 신뢰성,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조사관들의 숫자가 적어도 공무원들 왜냐면요. 공무원들은 이 일하고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년해야 돼요. 이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감사공무원도 하고 여러저러 했잖아요.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족쇄가 있어요.
정해준 범위 이상을 뛰어넘으면 그러면 그 사람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만든 게 바로 민간조사관인데 이것을 특조위가 요구했던 숫자에서 왕창 줄여버렸죠. 동등하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사실 조사 자체가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거는 정말 우리끼리의 얘기인데 방송에서 우리끼리 얘기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공무원으로 파견온 분들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외부에서 온 분들하고 4번 같이 일해봤거든요. 네.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한 분 안 보내줍니다. 아이쿠야. 예. 그건 진실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좀 네. 아니 이거는 솔직히 진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일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느 조직에서 이 사람 엘리트야, 최고야 이런 사람 안 보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이 구조 또한 잘못되어 있어요. 외부에 나와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은 고과 점수가 없어요. 승진이 안 돼요.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승진에 욕심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안 오죠. 두 번째 자기네 업무 중요한 사람 빼주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분들 중에 송구한 말씀이지만 아주 극히 일부 몇몇 분들은 와서 아예 얘기합니다. 나한테 뭘 묻거나 요구하거나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술 사드릴 테니까 나머지 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난 그거 따라간다. 이런 식의 분들이 많고 오히려 민간 조사관들 그걸 또 편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유족의 입장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측 입장에서 조사를 해요. 그렇죠. 예. 아니 장준아 실족사 맞는데 이걸 왜 조사해 지금? 이런 식으로 오히려 딴지만 걸어요. 그래서 민간 조사관을 일부러 이렇게 줄이는 건요. 바로 그걸 또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정말 제대로 진짜 조사가 될까봐 이런 것들이 또 문제인 거고. 세 번째 진상규명 업무를 그 분석과 조사를 한정시킨 것. 이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심각한 건데 기존 정부 조사 결과. 그러려면 특조위 뭐하러 만듭니까? 정부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밝혀달라가 유족의 요구고. 그렇죠. 그거를 말하는 건데 아예 정부가 기존의 해수부가 해경이 검찰이 조사한 기존 수사 결과 범위 내에서 해라.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요. 사실은 특조위원장인 이석태 위원장께서 왜 극단적인 결단을 언급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 정말 이 특조위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정확히 보여주신 용기 있는 행동이다. 예. 무조건 출범하는 거 이건 사실 능사 아니에요. 제대로 할 수 있고 진짜 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됩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고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스쳐가듯 얘기를 들으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사위원회도 꾸려졌고 그리고 시행령도 만들어졌다는데 왜 아직도 유족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얻으려고 저러나 싶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만 이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설명을 주변 분들한테 해드려야 돼요. 자, 조사위원회와 시행령이 얼마나 실제로 진상규명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다른 분들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인 거죠.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오늘 세월호 인양 문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위한 선물이다 이런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정말 제가 오늘 오전 아침 시간에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었어요. 네. 제가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냐? 자, 세월호 인양 문제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공식적으로 언급하겠다. 사실이라면 일단 다행이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이걸 자꾸 쇼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자꾸 쇼를 합니까? 정말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루려면요. 청와대에다가 정중하게 오시고 싶다는 유족 전부 다 모시고 거기서 유족들이 청와대를 점거하겠습니까? 때려 부시겠습니까? 공권력으로 얼마든지 진압 가능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저 같으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진작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겠지만 정중하게 전부 다 모시고 와서 거기서 진지하게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리고 한계가 설령 있다면 설명드리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오히려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명백히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쇼를 1년 전에도 하더니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다 끝나지 못한 쇼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쇼라도 좋으니까요. 약속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물론이죠. 요것만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오늘 한 행위도 정말 쇼라서 비판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자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아니 9명의 국민이 있는데 아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국민들에게 미국민들한테 지지받는 이유가 반드시 단 한 명이라도 구출해내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쇼라도 좋으니까 그런 진정성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9명의 국민이 바다에 지금 있고 그들을 애타게 구해달라고 하는 유족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쇼하는 것도 웃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진실을 구하자는 게 바로 이 특조위 정부 시행령 폐기 요구 아닙니까? 네. 그걸 요구하면서 또 많은 유족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월호 그 정부 시행령에 대한 폐기는 언급 없이 인양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특조위 시행령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조사하는 건요. 진실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진짜 조사할 의지가 있다면 제가 정말로 충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월호 특조위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세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든 과거사 그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든 친일재산조사위원회든 대통령이 의지로 그걸 만들었던 겁니다. 전부 다. 대통령 직속이었죠.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다 그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이 법으로 반영돼서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지만 어느 대통령도 그 위원회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어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료 주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틈틈이 와서 보고하라고 요구했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게 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 그들이 만들어낸 거다 해갖고 일괄적으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적대적 정책을 피고 있는 건데 진짜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나도 알고 싶다라는 게 진짜라면 유족이 아픔에 공감하는 게 진실이라고 한다면요. 당장 즉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일에 손 떼시고 유족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과 싸울 일도 없고 유족이 원망할 일도 없고 저도 이 시간에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성을 높일 일이 없는 일입니다. 네. 진상규명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세월호 특조위에 더 이상 손을 떼시고 특조위원들 바로 당신이 임명한 임명장을 준 그분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7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가족들이 1년 동안 유가족들만이었으면 아마 그 세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그 시민들 가운데서 참 저희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네. 전국에서 정말 많이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뭐 삼보일배를 같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신다거나 또는 도보행진을 같이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뜻깊은 생방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버스, 그러니까
않습니까? 스튜디오 개조까지 해주시고 제공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 목포역에 도착해서 진도까지 들어오는데 예, 그쵸. 저희를 계속 아유, 수송해주셨어요. 예. 정말, 예, 너무 예.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목포 지역 협의회 조합원님들, 광주 지역 협의회 조합원님들, 그리고 우리 고상만 선생님은 완도 조합원님께서 직접 모시러 가셨다고. 아, 정말, 예. 예, 정말 대단히 좋은 분이었어요. 예. 자, 예. 끝으로 이렇게요. 저희 국민TV 조합원들이 전국 각 그 곳곳에서 많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알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좀 예. 유가족들에게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생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싸우려면 방법은 무수히 많다. 예, 뭐 하다 안 되면 담벼락에 대고 욕설이라도 해라. 나쁜 정부에다가 나쁜 정치인한테 투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모두 있는데 정 안 되면 담벼락에 대게 욕이라도 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세월호 배지를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선생님들 모시고 강연을 갔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지금 그 자리가 이제 세월호 관련한 무슨 행사였기 때문에 한 1000여 분 정도가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슴에 배지가 지금 달려있지 않냐. 그 배지의 의미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이해하시는 것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큰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가 큰일 작은일 다 제각각 다르니까 배지를 달아주시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광화문 그 유족 농성장에 오셔서 유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것, 그리고 또 더 하실 수 있다면 자신이 쓰는 페북이나 트위터 등 이런 데다가 글을 써주시고 세월호에 대해서 잊지 맙시다라는 한 줄짜리 이야기라도 써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유족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 하실 때 한 번 하셨지만 보일 때마다 가셔서 또 해주시는 것, 경찰이 안 잡아갑니다. 네. 예,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상만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세월호 참사 1년 특집 생방송 잊지 않을게 끝까지 7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습니다.